그 수빅만은 원래 우리가 뭐 잘 알다시피요, 미국 제7함대 본부가 있던 곳인데 필리핀에서 반미 정서가 커지고 하면서 1990년대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세르버러스라는 펀드가 샀는데요, 그게 2022년입니다. 저는 이때 상당히 안보적인 것도 굉장히 고려됐다고 생각합니다. 축구장만한 부지를 임차해서 차량과 통신 장비, 공병 장비를 갖다 놨다고 하니까요, 중국 코앞에 미국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이게 해군 기지가 사실상 만들어져 있다. 현대차 그룹이 사실상 반쯤 이민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2의 내수시장, 한국보다 큰 내수시장을 찾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죠. 삼성이고 포스코고 SK고 LG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40년 전 플라자 합의로 그렇게 당하고 일본에 버블이 나고 그 버블이 꺼진 후에 정말 오랜 기간 일본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갈 리는 없습니다. 트럼프는 일본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미국이 할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압박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최근 필리핀이 수빅만 일대를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미국도 장비 사전 배치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민간 자본을 활용한 방식까지 보면 이건 사실상 중국과의 충돌을 염두에 둔 설계일까요? 전 이게 미리 설계가 됐는지 아니면 미국이 아주 정밀한 전략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지는 사실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패권국의 움직임, 과거에서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명확한 게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자면요, 동인도 회사라는 어떤 상업 자본이 들어가서 그 해양 루트를 개척하고 항만을 개척하고 거기에 군인들이 들어와서 어떤 세계 패권을 유지했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특히 필리핀이란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그 수빅만은 원래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원래 미국 제7함대가 있던 곳입니다. 미국 제7함대 본부가 있던 곳인데 필리핀에서 반미 정서가 커지고 하면서 1990년대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7함대가 거기 계속 있었다면 중국의 우리 구단선이라고 하죠, 그 남중국해나 필리핀까지 자기 바다라고 못했을 겁니다. 필리핀이 아주 전략적 오판을 한 거죠. 미국이 배부를 때는 미국이 있고 없고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우리한테 니들이 있어? 왜 우리를 관리하는 것 같아? 니들이 총독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결국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 총독이 나가고 나니 다른 호랑이가 그 바다를 차지하러 오는 겁니다. 아주 대표적이죠. 그러면 그 수빅만에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 한진중공업이 그게 거기에 이제 그 조선소를 지어서 했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당시에 좀 안타깝지만 나온 거를 미국 자본이 그 미국 펀드가 샀습니다. 세르버러스라는 펀드가 샀는데요, 그게 2022년입니다. 저는 이때 상당히 안보적인 것도 굉장히 고려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때는 2018년부터 미중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22년에 세르버스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미 이거를 민군 복합항 혹은 어떤 전략적 구조적으로 바꿔나갈 거라는 거를 이미 염두에 두고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어떤 데서 볼 수 있느냐면 이번에 파나마 운하가 문제가 됐을 때 그 파나마 운하 양극단의 그 홍콩의 회사 가 그걸 파는데 산 게 블랙록이잖아요. 거기도 어떤 펀딩을 받아서 블랙록이 들어와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지킨 겁니다. 저는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큰 그림이 아주 정교하게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뉴욕 기반의 그 펀드의 이득과 국가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선에서 들어가면서 이게 점점 정교화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미국 해병대도 최근에 거기에 아주 큰 부지를 임차해서, 약간 축구장만한 부지를 임차해서 차량과 통신 장비, 공병 장비를 갖다 놨다고 하니까요. 그냥 중국 코앞에 이제 그런 미국이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이게 해군 기지가 사실상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 조선소 인수가 아니라 미국이 민간 자본을 통해 전략 구도를 바꾼 사례라는 분석도 있던데요. 이 흐름, 미국은 어떤 전략 틀 안에서 움직였다고 보시나요? 그 수빅만에 조선소를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중공업을 통해 미군 함정이나 이런 것을 거기서 수리하는 이런 사업을 또 계속 진행해 오고 있고요. 그게 또 현대중공업에 꽤 괜찮은 수익 모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는 현대중공업의 수빅만 조선소를 아예 사라고 약간 정치적 압박이라고 할까요? 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면 그 수빅만의 전략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군사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미국하고 필리핀하고 연합훈련도 계속 하거든요. 사실 필리핀 군대라는 게, 해군이라는 게 거의
좀 뭐 중국과 맞설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훈련한다고 하기에도 조금 부끄러운 수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 나라의 중고배들을 들여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렇지만 미국이 그렇게 한다는 건 그 나라의 사이즈나 군에 상관없이 어떤 정치적인 모습, 그다음 외교적인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미국이 진짜 상당한 전략적 설계를 처음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미중 경쟁이 격화될 걸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그 설계와 얼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빅만엔 현대가 정비 인프라를 깔고 해적 케이블도 새로 매설됐다고 합니다. 미군 장비 배치 이전에 이미 기지 작동 조건부터 다 갖춘 셈 아닌가요?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나고 한참 지나면서 유럽 흑해예요. 그리고 발트해 쪽에 해저 케이블이 잇따라 끊어집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끊었을까요? 누가 러시아가 끊었을 거라는 심증이 강한데 실제로 끊은 배들을 보면 끊었다고 해서 그 에스토니아나 이런 데 잡힌 배들을 보면 중국 배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령 함대, 국적도 어딘지도 모르고 선박 보험도 없고 이런 것들이 와서 그냥 괜히 끊고 가다가 잡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스토니아나 이런 나라, 라트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작은 나라고 군대도 러시아에 비해서 보잘것도 없지만 그 끊고 가는 것들을 우리가 무력을 써서 상선을 납포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상선을 납포한다는 건 전쟁까지 각오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 해저 케이블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저 케이블을 미국 통신업체 서브콤이 필리핀에 깔았단 말이에요. 미국이요, 이 해저 케이블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사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미국은 해저 케이블을 절대 홍콩까지 깔지 않습니다. 해저 케이블을 딱 대만까지만 깝니다. 그만큼 이 해저 케이블이 전투나 혹은 뭐 유사시를 대비해서 중요한 자원이고요. 평시에도 그 안보를 위해서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의 통신 업체가 그 수빅만이나 이런 필리핀으로 해저 케이블을 새로 깔고 그다음에 현대가 정비 인프라를 뭐 함성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정비 인프라를 새로 깐다는 건 언제든지 그 중국의 앞에서 후방 기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아니고 이번에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봤듯이 중국제 무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중국은 자신들의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도록 이 항공모함이 못 오게 하도록 수많은 이 미사일이나 이런 거를 이미 배치해 놓고 개발을 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현지에 있는 기지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수빅만이나 그리고 필리핀의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최근에 또 네 개의 기지를 미군이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 위치도 보면 다 약 북쪽입니다. 대만과 가까운 쪽으로 해서 준 것도요. 뭐 아주 정밀한 데서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이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상당히 전략적으로 필리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다가가고 있다는 건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선 미국은 전쟁 준비 다 끝냈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쪽에선 병력도 장비도 없다 보여주기다는 반론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수빅만은 전투기지로 기능할 수 있을까요? 당장 그렇게 뭐 사용할 수 있을 정도가 될까요? 우리가 핵 개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핵 개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핵을 바로 지금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여차하면 6개월 안에 바꿀 수 있는 거를 원하잖아요. 6개월 안에 핵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만큼이라도 우리가 미국에서 허락을 받자라는 게 핵 개발론자들 중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수익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당장 싸울 수 있는 기지를 원하는 건 미국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국을 자극하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6개월 안에 바로 유사시에 바꿀 수 있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새로운 기지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죠.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요, 수빅만에 있는 국제공항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전진 공군기지로 쓸 수 있도록 그 항공기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 뭐 굳이 지금 당장 모든 걸 완비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두가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오랜 기간
미국의 식민지였고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방위 조약을 또 한번 업그레이드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는다면 그 기지들이 있고 미국이 물류 지원만 잘 할 수 있다면 언제든 뭐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왜 하필 필리핀일까요? 대만을 대신할 전략 거점인지 아니면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합동훈련까지 가능한 국가라서 선택된 걸까요? 뭐 지도만 보면 알 수 있죠. 지도를 보면 명확하죠. 그 중국이 말하는 구단선 끝에 걸쳐져 있고요. 필리핀은 어 유사시에 대만으로도 지원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뭐 마지막에 넘겨받은 4개 기지 같은 경우는 그 필리핀 북쪽 섬들에 몰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제 그 대만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은 조그만 한반도를 생각하지만 미국 사람들의 사실 미국 가서 보면 미국 사람들의 세계 전략은 전 세계를 펼쳐놓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충돌이 있을 때 이 기지만 살려야 돼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그 대안으로 쓸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리네시아나 이런 태평양의 섬들에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군사적 협약을 갱신하고 그러면 중국에서 더 큰 지원을 해주고 우리랑도 하자고 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시점만을 따져서 보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시점엔 누가 더 준비가 잘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미국같이 이제 어떤 그 세계 경영을 하는 나라에서는 씨를 뿌려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 전환 가능한 그런 위치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딱 지도를 보면 필리핀만한 나라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이게 좀 미국 입장에서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 필리핀도 민주주의 국가고 한국에도 조금 더 친미적인 정권이 들어설 수 있고 또 아닌 정권이 들어설 수 있는 것처럼 필리핀도 마찬가지잖아요. 필리핀의 정권 교체나 필리핀 내부 여론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미국 입장에서 그나마 믿을 수 있고 군사를 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기지를 어디에 만들 거냐. 한국, 일본, 필리핀 뭐 이 정도밖에는 미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빅만 인수는 2019년부터 추진됐고 트럼프 바이든 상관없이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이건 미국의 정권을 넘어 고정된 안보 전략이라는 뜻 아닌가요? 오바마 정권부터 피보트 아시아라 그래서 대중 견제와 아시아로 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여기 뭐 관세 문제나 이런 거를 미국의 대중 압박을 보면요.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했던 압박 정책과 관세나 뭐 여러 가지 압박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었지만 하나도 취소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제재도 더 늘리고 압박을 올렸어요. 그 중국이 미국의 위협이 된다고 중국을 싫어하는 미국 사람들이 80%입니다. 이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요. 미국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하나의 컨센서스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는 뭐 정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리고 뭐 민주당이고 그리고 특히 한국 사람이 미국에 부러운 게 거기 민주공화 양당의 대결은요. 한국의 뭐 민주당 국민의힘의 대결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정말 사소한 인사하는 단어 하나까지도 싸웁니다. 예를 들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되느냐.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 공화당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면 민주당은 아니 그건 종교적이야. 해피 홀리데이, 그러니까 행복한 휴일로 부르자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그런데요. 정말 부러운 점은 대외 전략, 외교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싸우질 않습니다. 이게 참 미국의 부러운 점이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점이거든요. 물론 뭐 외교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사실 특별히 표가 안 되기 때문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중 압박 차원에서 하는 어떤 전략적 움직임은 어떤 정권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미중 충돌의 중심이 필리핀 대만으로 옮겨가는데 한국은 어디에서야 현실적인 선택이 될까요? 전 당연히 뭐 저희는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버틸 수 없다는 게 우리가 그 사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양쪽 모두를 이익을 찾으려는 그런 걸 찾는다면 저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상의 전환기에서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이미 70년 전 6.25 때 우리가 어느 편인지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선택한 진영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통해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데 간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이 이제 설계하고 있는 새로운 공급망과 기술 동맹, 그다음에 인프라 전략 이런 데 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뭐 다른 중국이나 이런 데와 뭐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근데 그렇게 능동적으로 참여한다고 그렇게 바로 끊기지도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미국 관세나 이런 걸로 이번 수출 결과를 봐도 미국으로 떨어져 중국향 수출은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또 우리 무역에서 차지한 수출 비중이 또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이 경제적으로도 맞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온 세계에 우리 상품을 가지고 경쟁하는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온 세계에 우리가 경쟁하는 나라 중에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중국 기업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급망에 들어간다면 중국 기업들과 경쟁을 덜 하면서 우리가 이 안에서 뭔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건 안보적으로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명확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중국과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제적 의존도를 우리가 조금씩 낮춰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외교 안보적으로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가야겠죠. 굉장히 어려운 시소 게임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뭐 어려워도 해나가야 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그 원칙 하에서 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빅만처럼 자본과 협약으로 군사 구조를 바꾸는 전략은 최근 미국이 자주 쓰는 방식인데요. 이걸 구조 개입형 전략으로 봐야 할까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과격한 관세 정책이나 뭐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자체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할 만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하기는 표현이 그렇다면 경쟁자는 어디입니까? 당연히 중국입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중국에게 수백조씩, 한국 돈으로 수백조 원을 매년 퍼주고 있어요. 무역 적자란 이름으로요. 물론 다른 면으로 미국이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거대한 두 국가가 전 세계를 놓고 경쟁하는데 한쪽에서 계속 돈을 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우리 냉전 시대는 미국과 소련이 완전히 경제적으로 거의 분리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충돌도 덜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의 경쟁이 높아진다면 오히려 더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져요. 잘라내려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빨리 잘라내고 공급망을 다르게 해야 서로의 충돌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가는 길, 그러니까 대중 압박과 중국과의 어떤 공급망 분리 차원에서 이런 수빅만 같은 것도 일어난다고 보고요. 이건 단순히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리 쪽으로 줄을 서라. 우리 쪽으로 줄을 서고 여기서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미국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는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그 수빅만 같은 경우는요. 이제 미국이 어떻게 구조를 바꿔가는가에 좀 어떤 새로운 모델 같은 거거든요. 조금 사례는 다르지만 미국의 칩스법이나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요. 미국이 만든 새로운 규칙 안으로 동맹국들을 끌어들이고 중국을 그 구조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형식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과거 바이든 정부는 그런 걸 가지고 보조금으로 했다면 트럼프 정부는 채찍으로 하면서 동맹국들을 이 안에 가두리로 가두고 중국을 구조 밖으로 밀어내는 거라고 봅니다. 수빅만도 뭐 그런 과정에서 비슷하죠. 안보와 경제 모든 거를 끌고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식 주둔군도 없이 그다음 미국 깃발도 없이 친구를 만들고 그 안에 경제적, 안보적이 공동으로 같이 가는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게 미래의 중국과 디커플링을 해가는 그 새로운 어떤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즘 전쟁은 전투기보다 항구, 자본, 인프라가 먼저 움직이는 시대 같은데요. 수빅만은 단순 거점이 아니라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를 보여주는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략적 입지 경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부동산 전문가잖아요. 어떤 입지를 자기가 보고 어떤 필요한 입지다라고 생각하면 그 입지를 얻는데 굉장히 최대한 노력을 할 거라고 봅니다. 약간 파나마도 그렇고 그린란드도 그렇고 약간 그런 사례로 볼 수 있죠. 미국의 이익에
확실히 주는 입지를 찾아서 선점하는 겁니다. 그게 군사적이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인프라와 자본으로 들어가서 미국이 선점을 해 나가는 거죠. 물론 인프라와 자본이 들어가서 경쟁을 한다면 중국이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듯이 1대1로 같은 걸로 돈을 쏟아붓지만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엄청났어요. 왜냐하면 우격다짐으로 돈을 넣고 뭐 부패가 있어도 눈을 감고 뭐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 받은 나라들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지금 미국은 좀 더 세련된 방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이 전략적 입지 경쟁이 앞으로 계속될 때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필리핀도 그렇고요.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우리가 이번에 인도에서도 봤듯이요. 인도가 이제 완전히 미국 예전에는 과거에 비동맹의 그냥 가장 선두주자로 뭐 맹주 같은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거의 미국이랑 붙어 있다는 게 그냥 거의 증명이 된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전략적 입지 경쟁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런 게 좀 또 중요한 저희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도 미국처럼 거점을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팔라우하고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는 미국과 자유연합협정을 통해서 미국 쪽으로 갔고 솔로몬 제도는요 2022년에 중국하고 안보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군함의 기함과 병력 배치 가능하게 했고요. 루안다도 뭐 미국하고 최근에 그걸 해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주둔군 지휘 협정가를 해가지고 미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 미군이 이제 들어갈 기지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넓혀가는 거고 중국도 이렇게 솔로몬 제도 같은 때는 해서 하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전략적 입지 경쟁이란 게요 뭐 당연합니다. 이 강대국들끼리의 그 경쟁에서는 당연히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이런 뭐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들이잖아요. 이런 섬나라들하고 미국이 자유연합협정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이들 국가의 영토, 영해, 그다음에 영공에 대한 독립적 군사 접근권을 미국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대신 이제 수십억 달러의 경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예를 들면 또 뭐 이렇게 필리핀처럼요. 팔라우의 뭐 한 섬에는 미군이 비행장과 부두의 확장 및 수리를 계획하고 있고 여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의 독점적 권한을 미군이 갖고 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 중국이 이렇게 몰고 오더라도 거기서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런 반면 또 중국은요. 솔로몬 제도에 2022년에 안보협정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군함의 기항과 병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먼 아프리카로 가보면 미국은 또 르완다하고 주둔군 지휘 협정을 했대요. 또 아프리카에는 사실 중국군이 갈 수 있는 항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르완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미군을 끌어들이면서 그 옆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자기 나라의 안전을 좀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이런 것처럼 전 세계 곳곳에 미국과 중국이 어떤 기항지나 어떤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거점들을 좀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미국이 우세하죠. 우세하지만 이제 중국도 앞으로는 더더욱 이제 그런 면을 또 신경 쓸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략적 입지 경쟁은 저희가 또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향후 패권 경쟁의 또 새로운 국면으로 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 메타플랜트 준공식을 열었고 이제 미국이 전기차 생산 거점이라고 선언했는데요. 이걸 미국이 한국 기업을 흡수하는 전략 흐름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100년을 보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 현대차 그룹의 이런 메타플랜트나 이런 계획들을 보면 사실상 미국을 제2의 내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하지만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의 그 취임을 위한 청문회 때 말했듯이 21세기를 넘어갈 대결이 미중 대결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한국 입장에서는 21세기를 넘어갈 대결이고 그러면 공급망이 갈라질 게 뻔해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이란 더 큰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을 노려야 하고 그럼 그 안에서 공급망을 만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단순히 뭐 노조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뭐 일부 있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사실상 반쯤 이민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이제 제2의 내수시장 한국보다 큰 내수시장을 찾겠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죠.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야 하고 그걸 통해서 거기 뿌리 내리고 그리고 그 이익을 한국으로 최소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저는 옳은 생각이라고 하고 뭐 현대차의 그런 결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삼성, SK, LG, 포스코까지 줄줄이 미국으로 넘어간 상황인데요. 이 흐름, 미국이 설계한 공급망 블록 안에 한국 기업들이 편입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도 마찬가지고 2기 때도 마찬가지고 제조업 부활을 내세우면서 그 미국 기사가 나는 걸 보면 병뚜껑까지 미국에서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소득 8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 병뚜껑까지 만드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느냐? 코로나 때 공급망 위기가 닥쳐보고 사실 중국이 요즘에 히토류를 쪼고 있다는데 어쨌든 여러 면을 가지고 미국이 보다 보니까 코로나 같이 위기가 터지니까 항생제조차 미국에서 만드는 게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사실상 미국은 우리가 모든 게 나고 뭐 원유도 있고 어마어마한 농토도 있고 기술도 있고 모든 걸 가진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땅 위에 세워진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위기 시에 보니까 미국이 항생제조차 만들 수 없는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중국이 히토류를 걸어 잠그면 미 해군 무기의 50%를 쓸 수 없대요. 적국을 향해서 무기를 만드는데 적국에 쓸 무기의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적국에서 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참 어떤 면에서 나이브했었죠. 지난 몇십 년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그 길을 가기로 한 겁니다. 그럼 그 길에 현대차만 가느냐? 어쩔 수 없죠. 미국이 이제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자국에서 하고 자국 생산을 늘리고 자국의 제조업을 안보 때문이라도 갖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판단한 만큼 뭐 삼성이고 포스코고 SK고 LG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거에 트럼프 1기 때만 해도요.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의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트위터에 어느 날 갑자기 땡큐 삼성이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이 본인들의 계획보다는 더 빨리 그 삼성의 그 세탁기나 이런 공장을 미국으로 옮겼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게 옮겼을 때 그게 경제적으로 옳았느냐? 사실은 그렇게 옳은 건 아니었습니다. 뭐 삼성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 전체적인 경제 입장에서요. 그 삼성이나 당시 LG나 가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삼성이나 LG나 가서 그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 그 각종 비용이 올라간 걸 하면 그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 약 80만 불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세탁기하고 이거 얼마나 팔아야 80만 불 벌겠습니까? 전혀 그 경제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이제 그걸 똑같이 생각해 보면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 의약품, 반도체 끌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을 제2 내수 시장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우리가 살아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대차는 공장만 세운 게 아니라 제철소 에너지 부품망까지 통째로 이전했는데요. 이 정도면 미국이 현대를 유치한 게 아니라 현대 공급망을 미국화한 거 아닌가요? 제가 계속 이 공급망에 대해서는요. 뭐 피터슨 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보고서들을 보면 명확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공급망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그리고 중국 중심의 공급망으로 나뉠 거라는 거고요. 우리 업체들은 특히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급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쉽지만 그게 현실이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에는 미국의 공장만 만들어 놓고 부품을 한국에서 보내는 게 관세나 이런 데 대해서 더 좋았지만 이제는 뭐 앞으로 이제 협상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기본으로 10% 관세가 깔리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어떤 관세들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부품을 만드는 것이요. 단순히 가격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공급망 차원에서도 더 안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딜레마는 생기지만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거고요. 이거는 어떻게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했듯이 이런 변화에 기왕이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제조업을 그래도 살리려면 어떤 고부가치 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IRA 이후 유럽, 일본, 한국 기업들이 대거 미국에 끌려가고 있잖아요.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미국이 전략적으로 흡수한 결과라는 해석도 가능한가요? 당연히 설계된 거죠. 미국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지금 뭐 조선업 협력하자고 미국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국 기업들에게 이제 뭔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겠죠. 그래서 한국에서 위탁해서 만들고 뭐 하는 게 가능하지만 결국은 미국이 원하는 게 뭐냐? 미국 안에 조선소를 만들라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자동차와 똑같이 미국 안에 조선소를 만들고 한국 업체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 부품이나 이런 공급망도 다 미국에서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각종 선박들을 운영하는데 몇 년 후까지는 뭐 관세가 얼마지만 뭐 또 시간이 지나서 미국산을 쓰면 또 얼마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미국이 설계를 해가고 있고 들어오도록 유도를 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제조업 회사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익률이 낮은 예를 들자면 홍하이 같은 대만의 이런 전자기기 조립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이런 대만의 유력 그 전자기기 제조업체, 그러니까 OEM을 받아서 그러니까 애플이나 이런 데, 그러니 애플이나 뭐 다른 회사들의 그 주문을 받아서 전자기기를 만드는 그런 업체들 상위 6개 업체들 중에 5개가요.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마진도 박하고 미국에서 그 조립 공장이 될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건 낮은 임금으로 하는 거고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낮은 임금으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압박에 맞춰서 그 공장이나 이런 걸 더 늘리겠다고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미국 정부의 압박이 정말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한국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고 대만 입장에서는 더더욱 기분 나쁘겠죠. 그렇지만 세계의 그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건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걸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은 지금 현대차를 그것도 전기차 철강 배터리 체인 전체를 들여오게 만든 걸까요? 시장 확보 이상의 계산이 있었던 건가요?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지금 가장 부족한 부분은 첨단 산업 제조업 기술입니다. 물론 미국의 모든 기술이 나오죠. 애플이나 구글이나 뭐 엔비디아나 미국에 다 있지만 거기에 첨단 산업의 부품을 공급하는 건 동아시아에 다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정도에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요. 물론 테슬라도 잘 만들지만 그 외에 잘 만드는 나라들은 당연히 한국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유럽에도 있고 하지만 전기차 부분은 가장 많이 잘 만드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술 연합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회사들을 계속 끌어들이려고 하는 겁니다. TSMC 최고급 반도체 공정을 미국에 만들어라고 계속 압박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그 전기차도요. 전기차가 최신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현대차에서 니들이 만들고 싶으면 기왕 여기서 만들어라. 우리가 세제 혜택도 주고 다 준다. 여기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지정학적 계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를 따져보고요. 거기에서 맞춰서 전략을 만들어가고 보조금도 만들어가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채찍의 수위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산업의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라고 하면 당연히 지정학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자유무역 아래 산업 주권을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자발적 탈조선이 아니라 미국 중심 경제 질서로의 구조적 편입이라고 봐야 하나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계속되어 오던 자신의 질서를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만들 사람이 룰을 바꾸려고 하는 건데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세계가 그렇게 변화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거의 룰을 만드는 사람한테 계속 그 룰대로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트위터에 여러 번 적었는데 트럼프의 황금 룰이라고 합니다. 황금을 가진 자가 룰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가장 많은 황금을 가진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을 위한 룰을 다시 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미국의 룰에 가장 빨리 잘 맞춰서 거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개인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죠. 물론 뭐 섣불리 움직여서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은 너무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미국이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는 거는 먼 미래를 통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망 분리와 같은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시간은 왔고요. 이미 선택은 우리가 70년 전에 제가 계속 말하고 미국에서도 이 표현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70년 전에 어느 편인지 선택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한국이 약간 균형자를 하려고 하고 중국이랑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미국 국무부나 백악관에서 쓰는 표현이거든요. 저는 뭐 처음에는 그 표현이 조금 너무 미국의 권위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를 뭐 우리가 해보면 바로 깨닫게 되잖아요. 이번 뭐 저희가 일부에서 말했듯이 필리핀 수빅만만 해도 반미 감정으로 수빅만에서 미군을 내보냈더니 바로 중국이 치고 들어와서 필리핀의 안보는 더 위험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이 미국이 만드는 새로운 공급망, 새로운 구조에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도 더욱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는 미국 전략의 그물망에 들어갔고 한국은 그걸 뉴스로 소비했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미국의 블록 전략에 편입된 건가요? 아니면 이미 통제력을 잃은 상태인 건가요? 조금 전에도 드린 말과 비슷한데요. 한국이 룰을 만드는 나라는 아닙니다. 뭐 룰을 만드는 나라였으면 좋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런 건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우리 옆에서 보지만 일본도 우리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일본이 더 요즘에는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죠. 그 미국의 뭐 관세 이런 데에 대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싸울 힘이 독일도 없고 일단은 그 EU에서 뭔가를 해 나가고 뭐 보복 관세를 한다지만 실제로 말만 그렇지 아직까지 제대로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변화에 거부한다기보다는 앞서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그게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처럼 뭐 합의도 안 되는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가 먼저 해결해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눈치도 잘 봐야겠죠. 이게 사실은 상당히 눈치 게임의 싸움에 되어 있습니다. 그 눈치를 잘 보면서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수위로 그리고 우리 경쟁자들보다 1%라도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조건에 맞춰서 협상을 해서 나가는 게 한국에선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일본을 겨냥해 상호 관세에 이어 환율 압박까지 시작했는데요. 일본이 다시 잃어버린 30년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는데 이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요. 그 일본이 오히려 과거에 어떤 학습 효과 때문에 미국에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일본과 맨 처음 협상을 시작하고 할 때만 해도 가장 먼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뭐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났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40년 전 플라자 합의로 그렇게 당하고 일본에 버블이 나고 그 버블이 꺼진 후에 정말 오랜 기간 일본이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갈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협상이라는 게 국가 대 국가가 어떤 공산주의 국가 두 개가 한다면 어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바로 결정대로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 두 개가 한다면 국내 여론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여론이 아주 좋은 정권이라면 여론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만족시켜야 하는 사람이고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지금까지 상대방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과 통합한다는 얘기를 평생 해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 지지층만 보고 가는 사람이고요. 반면 일본은 어떠냐? 이시바 총리의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30%대 정도 되는데요. 안 그래도 낮은 지지율에 미국에서 끌려가서 국익을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면 정권이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는 뭐 자민당이 이번에는 뭐 권력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쉽게 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이 현재 상황은요. 제 생각하기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 때와 유사하긴 합니다만 그보다 좀 더 복잡하고 그 내부 각 나라의 내부 정치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5년 플라자 합의 때만 해도 일본 경제는 뭐 우기승천하던 세계적인 경제잖아요. 우리가 까먹고 있는데요. 일본이 얼마나 큰 나라였냐면 독일, 영국, 프랑스를 합친 만큼 컸던 나라입니다. 최고 버블기에는요. 그중에 하나 한 나라씩 빠져나가다가 최근에는 이제 독일에까지 뒤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정권도 국민들의 여론을 더 볼 수밖에 없고 국민 여론도 좋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도요, 특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특징이 한번 안 좋아지면 잘 좋아지지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퍼스트 프렌드 전략을 내세워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24% 관세를 수용하게 됐는데요.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이 리스크를 빨리 털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아베 총리 시절처럼 이시바 총리도 빨리 트럼프와의 이 리스크를 털고 이제 다른 데 집중해 가고 싶었겠죠. 실제로 아베 총리가 뭐 여러 평가가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얻어낸 게 전혀 없다라는 평가도 있고, 그래도 뭐 트럼프의 푸들이라고 불리면서까지 해서 일본의 이익을 지켰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은요, 지금까지 경제 협상을 한 거 보면 자기 생각에서 어떤 나라든지 제대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외교 전략이나 이런 걸 논의하고 뭘 할 때 아베 총리가 꼭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일본은 상당히 안보적인 거나 아니면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에서로부터 당시에 얻어낼 만한 걸 얻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고 말하지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 말은 일본이 만들어서 트럼프를 학습시킨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그 이시바 총리는 그런 것처럼 이런 경제적 문제를 좀 빨리 타결해서 그런 안보적인 문제나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시바 총리 자체가 정권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습니다. 아베 총리 때만 해도 아베의 지지율이 높았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런 조동을 받으면서도 국익을 위해 일하고 있어 라는 게 가능했습니다만, 지금은 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먼저 나섰는데도 트럼프는 오히려 방위비 환율 국채 매입까지 추가 요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압박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나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은 북한 핵 개발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와 본인의 그 스케줄에서 잘 벗어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겁니다. 이쪽에서 뭐 선물을 주건 뭐 안 주건 그건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뭐 혹시나 이번에 뭐 카타르처럼 뭐 4억 달러짜리 전용기를 사준다 이러면 뭐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그거는 왕국이니까 가능한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무리 일본 같은 큰 나라라도 우리 트럼프한테 4억 달러 비행기 선물하고 과세 낮추자라고 하면 아마 일본 같은 나라도 폭동 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만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나라의 모두에게 자신이 밀어붙이는 걸 일본에도 그 예외 없이 적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뭐 얼마나 억울할까요? 트럼프 되자마자 이시바 총리가 와서 정상회담하면서 1조 달러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물론 손정희 이런 사람이 와서 또 투자 계획도 엄청 발표했고요. 뭐 황금 투구도 주고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받은 게 없어요. 그렇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일본이 더 많은 거를 좀 챙겨갈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렇지만 이런 좀 핵심적인 협상, 그리고 트럼프가 자신을 광내야 되는 그런 협상에 있어서는 아마도 뭐 특별히 많은 양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럼프가 일본 아베 총리가 죽었을 때 SNS에 이렇게 올린 글이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아베 총리를 어떻게 표현했냐? 그 사람은 진짜 일본을 위한 애국자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는 미국을 위해 일한 사람이고 아베는 일본을 위해 일한 사람이다. 나는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말은 트럼프는 일본이 아무리 많은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미국이 할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멘탈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뭐 이 방송에서도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밥 먹으러 갈 때도 기립박수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선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솔깃해서, 이번에 카타르에서 그 비행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에서 어떤 발언을 하냐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과거 이제 어떤 유명한 골퍼의 사례를 들면서요, 그 사람의 좌우명을 듭니다. 퍼팅을 그냥 주면 땡큐라고 하면 된다. 선물 주면 그냥 땡큐라고 하지 뭘 안 받는다고 하느냐. 안 받는 놈이 바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일본이 줬지만 준 거는 줬으니까 땡큐. 안 받으면 바보지. 그렇지만 내 할 건 한다. 라는 게 여기서도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선물을 줘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때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겠죠.
미국이 일본에 무이자 100년 국채 매입, 환율 협조까지 요구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현실성 있는 카드라고 보시나요? 저는 미국이 일본에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를 사라라고 요구한다면 이건 사실 좀 비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이거를 일본이 사면 자민당 정권은 무너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또 일본 재무상이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일본이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재무상이 그런 국채를 파는 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약간 위협적으로요. 뭐 미국이 그걸 위협으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고 그걸 파는 게 일본의 국익에 도움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레버리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뭐 100년 만기 국채나 이런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트럼프는요. 과격한 온건주의자라고 늘 표현하는데요. 이번 중국에서도 봤잖아요. 145%는 말도 안 되는 걸 올려놨다가 합의는 30%로 했습니다. 물론 뭐 잠정이지만요. 그래도 나중에 문제가 돼서 올라가 다시 145%까지 물 갈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은 그 어느 순간에서 어느 중간에서 양측이 이제 합의할 만한 어떤 지점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트럼프는 늘 그래왔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정도 보면요. 처음에는 뭐 8천억 달러를 내놔라. 광물 그 정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니들이 쓰게 하겠다라고 막 언론 플레이도 하고 뭐 그런 초안에 그런 게 같다고 뭐 뉴욕 타임스나 이런 데서 어마어마한 무슨 총독이냐 식민지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합의된 거 보십시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 굉장히 합리적으로 됐습니다. 그랑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환율 조정해라. 지금 뭐 엔화가 너무 낮으니까 그건 가능성이 있는 얘기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는요. 그렇지만 뭐 일본이 거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그런 데서 합의한다는 건 저는 좀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중국에서도 봤듯이 그런 점에서 이제 동맹국들은 제 생각은요. 영국이 10%를 했으니까요. 10%에서 20% 사이에 그 어느 10% 초반 정도의 동맹국들의 관세들은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 내부에선 쌀값 폭등, 세금 인상, 민심 악화가 동시에 터지고 있죠. 이런 분위기, 일본의 대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시바 총리 상황이 안 좋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겁니다. 쌀값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지인이 일본에 사시는 지인이 와서 저녁을 먹었는데 얘기의 한 절반가량이 일본 쌀값 얘기였습니다. 그만큼 사시는 분들한테는 일본 쌀값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5kg에 한국 돈으로 10만 원이라 그러더나. 그래서 뭐 그걸 어떻게 먹이시는지 뭐 하면서 뭐 그 아이들도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일본에서는 쌀값 때문이라도 정권의 인기가 좋을 수 없습니다.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많은 돈을 썼는데 바이든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일본은 지금 이 제로 금리다가 뭐 금리를 조금 올려가지고 사실상 물가를 제대로 잡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계속 금리를 올릴 수도 없잖아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지금 물가는 계속 한국보다도 더 높게 올라가고 하니까 지금 그 참을성 많은 일본 국민들도 참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그 이시바 총리로서도 협상이라는 게 있으면 일본이 좀 더 물러서 주면 협상이 잘 될 텐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신의 고집대로 가는 사람이고요. 그런데 그 일본도 물러서기가 힘든 겁니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일본 그 이시바 정부로서는 이시바 총리나 이시바 정부로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일본에선 이번 협상으로 미래까지 저당 잡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선택,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외교 실수일까요? 양쪽의 협상 결과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봐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이번 협상이 만약에 잘못되고 그 자민당 정부의 만약에 몰락으로 이어진다. 뭐 정권 교체로 일본에서는 정말 정권 교체가 안 일어나는 나라입니다만 정권 교체로 이어진다면 이거는 미일 관계에도 상당한 문제를 향후 앞으로도 상당한 문제와 불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이 한국처럼 우리는 좀 끌어오른 나라잖아요. 과거 반미도 강했고 그렇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강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떤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한층 한층 쌓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이 협상에 대해서 일본 국민들이 박하게 평가를 한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나 미국과의 어떤 지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상황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 협력부터 시작해서 이런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구조에 좀 어떤 뭐 전환점까지는 아니라도 그리고 뭐 쉼표를 찍느냐 아니면 느낌표를 찍느냐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시청자들 사이에선 우린 일본처럼 먼저 나서면 안 된다는 경계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은 어떤 전략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저는 계속 뭐 주장하고 뭐 유튜브에 나갈 때까지 말하는 건데요. 일본이 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요, 아이러니하게 아주 좋은 상황이 아직 대통령 선거 기간 중이고요. 대통령 선거 끝난다고 해도 새 정부를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은 걸릴 거잖아요.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그만뒀잖아요. 좀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미국의 그 재무부 장관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게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뭐 그걸 빨리 해야 그 선거에 유리하다라는 거를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미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미국인한테 말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협상을 할 때 협상을 하다 보면요. 저희가 협상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저 집 사람들의 아들의 생일 정보까지 올려서 모든 걸 검토하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한국에서도 이런 걸 바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마 보고가 올라갔을 거예요. 저는 그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그런 말을 협상장에서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보는 눈도 있고 둘이 있을 때도 말 안 할 겁니다. 왜냐 어떻게 말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거를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말한 바람에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날아갔어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랑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사람이 없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일단 새 정부가 될 때까지 핑계를 최대한 대서 미루고요. 그리고요. 제가 이 트럼프 행정부 전부터도 계속 말한 건데요.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나 모든 게 결정이 될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미국과 한미 동맹이 강고하고 하지만 일본보다는 조금 등급이 낮은 동맹인 거를 우리가 뭐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동맹의 등급에 따라서 이번에 그 상호 관세할 때도 봤잖아요. 일본이 우리보다 1%포인트 낮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본이 하는 만큼 일본만큼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익을 본다면 우리 협상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걸 보고 시간을 끌면서 천천히 들어가는 게 한국의 국익을 저는 극대화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2기 체제에선 한국과 일본이 확실히 다른 대우를 받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특히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지점은 어디일까요? 저는 다른 길을 간다는 표현보다는요. 일본이 앞서가고 우리가 뒤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을매는 일본이 빨리 좀 맞는 걸 보면서 저기서 문제가 생겼네. 그럼 우리는 이렇게 풀어봐야지. 왜냐하면 일본과 한국은요. 산업 구조도 상당히 많이 비슷한 뿐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적으로도 90% 이상 문제가 거의 같습니다. 정말 뭐 관심은 잘 없으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이 미국 국무부에 그 전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할 때요. 그걸 좀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일본 기자, 한국 기자, 뭐 전 세계에 온 기자들이 미국 국무부 대변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요. 질문이 거의 같은 두 나라가 있어요.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우리는 뭐 일본이 싫어한다는 분도 있고 좋아한다는 분도 있지만 거기서 나오는 질문을 보면 두 나라가 거의 같아요. 왜냐? 그건 안보적 이익을 거의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 중국이라는 안보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도 거의 같고 정말 신기한 게요. 일본 신문에 뭐 미국 고위 관료 인터뷰나 국무장관 인터뷰를 읽어보시는 거하고 한국 신문에 읽어보시면 질문까지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과거사가 어떠냐 그런 건 다 떠나서 그만큼 모든 걸 공유하고 있는 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뭐 일본이 자동차 수출에 대해서 뭐 예를 들자면 관세 쿼터를 많이 얻어내면 얻어낼수록 우리는 그걸 근거로 일본만큼 해줘. 혹은 우리가 일본보다 적게 수출하고 있으니 그만큼 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의 길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우스갯소리로 다른 데 가서 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가장 바빠야 될 것은 주미 대사관이 아니라 주일 대사관이 돼야 된다라고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말은 일본과 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만 그 길이
일본의 길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서 고쳐나갈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시대는요, 사실 뭐 꼭 트럼프 때문이 아닙니다. 세계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추동을 더 빠르게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트럼프 시대에는 지정학이 경제를 이끌고 갈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그걸 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식 사라라고 했을 때 사면 주식도 오르고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연 트럼프 행정부 때만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고요. 특히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는 사이에는 정치가 경제를 더더욱 이끌고 가게 될 겁니다. 때문에 이런 지정학 뉴스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서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좀 잘 판단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정학적인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요. 저희 생크션 랩 그 홈페이지를 오시거나 저희 유튜브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서비스는 이런 지정학적 속에서 특히 뭐 이렇게 되면 제재와 수출 통제 같은 걸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는 듯한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도 하시고 뭐 그런 게 필요한 중소기업들은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